김성환입니다. 예,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네. 그 이번 명절에는 글쎄요, 그 현장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민심을 탐방해야 되는데 좀 어때요? 네, 저는 처음으로 고향을 안 내려가고 예. 저 서울에서 가족들하고 이제 집콕하면서 네. 보냈는데요. 이제 연휴 시작되기 전에 재래시장 한번 가보고 또 어제 또 이 전통시장 한번 가봤는데요. 예. 대체로 뭐 주된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고향 못 갔다는 얘기. 네. 빨리 코로나가 좀 극복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 이게 이제 뭐랄까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고향에 못 내려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올해는 그 전통시장이 추석 때 좀 활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추석 연휴 때. 연휴 때. 아. 근데 그런 게 또 한편으로는 뭐 다행이라는 얘기 등등이 주된 화제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대체로 빨리 좀 코로나를 좀 극복해보자, 나오나 얘기처럼 그런 얘기가 주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 그러면 지역구 다녀오셨어요? 저는 지역구가 고향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밀양 명절이, 쪽이잖아요. 명절이 예, 예. 아니라도 이제 매주 내려가는데 이번엔 명절이니까 주말이 아니고 주중에 내려갔고 저는 이제 매번 내려갈 때 가족들 태우고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데 네네. 이번에 사실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요? 이동이 좀 줄어들어서 안 막힐 덜 것 막힐 같다고. 걸로 기대했는데 예, 예. 완전히 그 기대가 엇나갔습니다. 그냥 막히던 구간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적으로 또 막히는 걸 보고 예. 그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한 10% 정도 줄었다 이동이. 그 차량은 한 10% 정도 줄고 사람 숫자는 한 40%인가 뭐 줄었다 네. 그렇게 있던데 하여튼 저 지역 민심은 저희 지역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지가 강한 지역이라서 그런 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고 네. 또 추미애 장관 건부터 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렇게 좀 분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좀 민심이 좀 더 악화됐다고 느낀 게 비판을 하는 분이었지만은 저한테는 그래도 점잖게 해라. 네네. 뭐 이렇게 권하던 분들이 이번에 좀 세게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예.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 강도가 좀 세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두 분과 세게 한번 가보죠. 먼저 아무래도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주요 이슈 같은 것들 많이 좀 끄집어내잖아요. 예. 하나씩 좀 다뤄보겠습니다. 개천절 집회 이거 이제 경찰의 원천 봉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방역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고 그래도 그렇지 차벽이 등장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2차 대감염기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유럽 상황 보면 영국은 이제 하루에 최근엔 2만 명까지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입니다. 네. 독일도 한 3천 명쯤 되고 스페인도 한 1만 명 넘게 하루 확진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안심할 단계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8.15 집회 직후에 400명을 넘은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행히 네네.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의료인들이 노력해서 지금 100명대 이하로 좀 안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언제 다시 유럽처럼 그렇게 확산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저는 그 8.15 집회를 한번 경험하고도 또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과잉 대응이 오히려 낫다고 할 만큼 저는 이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꼭 그것이 차벽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더라도 저는 지금은 온 국민이 코로나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좀 참고 인내하고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무슨 랜선 무슨
온라인 시위를 하거나 지금 뭐 그 방송에서는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과거처럼 꼭 그렇게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요. 방역은 빈틈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활상의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타격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제 협조를 해왔는데 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정치 방역 쪽으로 간다. 정치 방역이요? 예, 방역을 핑계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탄압이랄까? 예. 그런 그 특정 정파적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 그리고 정부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봉쇄한다. 코로나 방역을 정권의 기반을 공고화하는데 악용하고 있다. 이런 의심들이 났는데 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이번에 그 우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자료 확인한 걸 보면은 8.15 집회 직후에 8.15 광화문 집회가 마치 2차 코로나 재확산의 진원지가 된 것처럼 그 정부 여당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했는데 네. 확인해 보니까 그 시기에 8.15 지나고 나서 8.15 영향이 어땠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서울시가 전수조사하고 또 전국적으로 조사된 걸 보니까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1091명을 전수조사했는데 확진자가 80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0.8%예요. 그럼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나왔느냐. 34만 5,468명을 조사했는데 5,073명이 나왔습니다. 네. 1.47%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서 오히려 전국 평균 확진율보다 반밖에 안 나온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자료 나오기 전까지는 그 때문에 이렇게 온 난리 난 것처럼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을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해버려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를 한 그 명분이 네. 광화문 집회였거든요. 예. 8.15 집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 시기에 이번 개천절 때 광화문은 원천 봉쇄해가지고 집회가 안 됐지만은 네. 광화문 집회를 불허했던 그리고 그 집회를 막는 데 같이 참여했던 서울시가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울대공원은 활짝 열었어요. 예. 우리 언론에서 봤지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거는 이게 거긴 놔두고 비교가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제주도에도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네. 만약에 제주도에서 반정부 집회가 예고됐다든가 또는 서울시 대공원에서 반정부 집회가 예고됐으면은 철통같이 막았을 겁니다. 네. 그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점점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고 협조했던 국민들이 점점 협조를 안 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 네. 그거는 정부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심 없이 해야지. 이러다가 진짜 정부 말 안 먹히는 상황이 오고 예. 그러다면 방역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역 이용한 정치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 주말에도 또 9일 금요일부터 또 있습니다. 휴일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한글날 집회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께 의견 듣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에 참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네. 실제로 8.15 집회 이전에 그 정광훈 씨와 그 사랑제일교회 분들이 이미 여러 명이 확진 상태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광화문 집회 동료를 뭐랄까요 수천만 통의 문자를 돌리고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거기에 모였던 분들 때문에 이 대규모 이 코로나 확진이 늘어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마치 광화문에 책임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당분간 그 뭐 항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분간 좀 자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어차피 우리가 경제를 다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폐쇄하지 못하는 이상 불가피한 측면은 없지 않지만 네. 좀 의도적으로 그런 집회를 통해서 예기치 않게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고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10월, 11월 정도까지 막으면 괜찮을 텐데 저는 또 이렇게 해서 내년 설날에도 집에 못 가는 상황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함께 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다른 모든 언론은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조진 의원님. 그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은 그 지역으로 고향 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낙연 대표는 봉하마을에 참배를 갔거든요. 예. 그리고 해외여행 자제령 내려놓고는 외교부 장관 남편이 그 저기 뭡니까 요트 사러 예. 2억 원짜리 요트 사러 미국 갔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그전에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도 방역 앞에서는 그 절대적인 보장이 없다. 다 제한돼야 된다라고 해놓고는 남편 뭐 이미 나갔는데 올해 벼르고 나간 분이라서 돌아오라고 말할 형편이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현장의 국민들은 그런 한가한 게 아니고 이번에 광화문 집회 때도 벼르고 별로서 준비했던 그런 그 식당 자재 이런 거 다 그냥 버린 그런 식당들이 네네. 부지기수입니다. 예. 현실적인 출혈을 감수하고 해온 분들한테 네. 그렇게 강요해놓고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상처가 되겠군요. 그러면 한글날 집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점점 정부 권위 떨어집니다. 저 사람도 사심을 갖고 이걸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확증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립던 대통령 말, 그 정부 말 안 먹힙니다. 그러면 진짜 방역 안 돼요. 그래서 한글날도 그런 측면에서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해야지 그냥 반정부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철통같이 아주 진짜 뭐 사람 하나 못 들어가게 그냥 그 원천 봉쇄하는 그런 식의 그리고 또 딴 데는 또 열어놓고 네. 딴 데 그날 동시에 가보십시오. 만약에 한글날 광화문 출통 막아놓고 다른 지역에 사람 모이는 곳 막느냐? 네. 그거 보면 압니다. 같이 막으면 그건 공정한 거예요. 사심 없이 진짜 방역을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즉 반정부 집회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 밀집하는 거는 그대로 방치한다. 그럼 그거는 사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방역을 핑계로 정치 탄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한글날 이 정부 대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두 분 다 동감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의견이 좀 다른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혜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교수 논란이 지금 뜨겁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 민주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글쎄요 이 사과했으니까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이걸 그렇다고 거치까지 가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뭐 이미 이제 저희 당에서 썩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이제 얘기는 공식적으로 했고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유럽 같으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공인은 외교부 장관이고 그 외교부 장관의 이제 남편인 거죠. 배우자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에 기초한 유럽 사회 같으면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한국은 이 가족주의나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그 배우자, 그 장관의 배우자도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처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네. 조금 그 내용을 봤더니 이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들 팔아서 일종의 버킷리스트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였던 모양이에요. 네. 그 요트를 타고 일종의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하고 싶은 그런 이제 자기의 일종의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희망이었던 모양인데 조금 더 참았다가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대한 사정은 그러했겠구나라는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더 조심해야 되지만 여전히 이걸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일상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우리는 옛날부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거를 공인의 기본 자격으로 소양으로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네. 강경화 장관이 이 방역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무작정 보장되는 게 아니다. 방역 앞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놓고는 자기 남편한테는 그 외국 나가는 거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걸 자기 남편 나가는 걸 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그거를 제대로 하고 더 멀리 있는 국민에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 놔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뭐 돌아오라고 할 힘편이 못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이거는 그냥 이게 머리가 띵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강경화 장관은 그 처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시작해서 거의 임기를 같이 해 가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많은 흠결이 발견됐지만 문 대통령에게 밀어붙인 인사인데 일을 잘했느냐 하면은 한미동맹 엉망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뭐 해외 공간에서 수많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제대로 처리 안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과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 여전히 국민들 화나게 만들고 있죠. 거기다 이런 일까지 생기면 이거는 정말 역대 최악의 외교부 장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장관을 얼마나 문 대통령께서 총애하시길래 언론에 보니까 총애라는 표현이 나왔던데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못 바꾸시는지 이게 뭐 그 외교부 한 나라의 대한민국 외교가 뭐 개인 뭐 그 개인 업무도 아닌데 나라의 운명이 걸린 안보고 경제고이 다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게 쌓여 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이 대통령께서 이제는 좀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 끝까지 갔다가는 어느 진중권 교수 그랬더라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 다음 후임자가 이일병이라고 뭐 이일병 교수님의 그 개인 이름을 빗대서 한 거지만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이 이전에 강경화 장관 남편 것으로 이제 불 옮겨 붙는다. 이 인화성이 굉장히 크다. 이 지적이거든요. 그 대통령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내일부터 국정감사 지금 시작되는데 거기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좀 주된 의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청취자 의견 시위 관련해서 좀 각기 다른 의견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47님은 차벽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합니다. 왜 굳이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려고 합니까? 혹시 모를 위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방역 위주의 의견을 좀 보내주셨고요. 이원택님은 차량 시위는 못하게 하면서 놀이공원이나 제주도 관광지에는 사람 많던데요.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시위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끝나고 났더니 나훈아 씨 콘서트 관련해서 가황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여기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두 분께서도 좀 한 말씀씩 좀 해주시고 왜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전 정치적인 것보다도 개인적인 게 더 관심이 많은데 전에 그 김종필 총재께서 대통령 못 하셨잖아요. 삼김이 각축했는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냐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 마지막까지 사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오랫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게 그 성공의 전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무대에서 60 넘어도 노래
못하고 은퇴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네. 힘들어요. 기운이 받쳐줘야 되고. 예. 그런데 이분이 74살 나이에 그 무대에서 2시간 넘게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노래를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듣기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분은 그냥 황제의 반열이에요. 네네. 그건 제가 감탄스러웠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유지하려면 건강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지하려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자작곡이 대부분인데 자작곡의 가사가 굉장히 인생의 철학이에요. 네네. 그냥 좋은 이야기 나열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한 달관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 그 자체가 또 감동적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발언들을 좀 하셨는데 뭐 그거는 저는 여야가 뭐 이렇게 자기들에게 아전인수격으로 뭐 해석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봐요. 그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도 아니고 네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으면 그걸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각자의 마음에서 이해하면 우리 된다. 쪽에 생각하고 같다 아니면 아니다 뭐 그런 논란을 굳이 안 해도 우리 보통의 국민들도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걱정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분은 그걸 갖다가 굉장히 묵직하게 또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좀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뭐 우리 조혜진 의원님 얘기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저도 저보다 한참 이 연배인데 예. 저도 함부로 못 입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온 모습을 보고 아 이럴 수 있구나.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었고 그 뭐 전체적인 이 메시지가 이 힘든 시기에 그동안도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온 게 국민의 힘이었던 것처럼 코로나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우리 일부 야당에서 그것을 아전인수하려다가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저는 원위치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코로나를 이겨내자고 하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다음 설에는 그야말로 코로나 없는 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 자체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테스 형 그 노래와 그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샤워하다 말고 아테스 형 이걸 막 계속 따라 부른다니까요. 이게 막 중독성이 강해서 죽겠습니다. 자, 국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국감 뭐 여러 가지 야당에서는 벼르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각 의원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좀 주목받고 싶은 또 여러 가지 장치들 또 이슈들도 좀 꺼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상임위가 산업자원위인데요. 지금 코로나도 심각합니다만 코로나보다 훨씬 큰 위기가 닥치면 그거는 기후 위기일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하고 있잖아요. 산업위가 이제 이 수단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원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석탄이 소위 기후 위기의 핵심인데 석탄과 석유가 이걸 어떻게든 빨리 줄이고 대한민국이 소위 청정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 속도 굉장히 늦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도 2060년까지 탈탄소 사회로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산업에 대한 걱정 등 때문에 속도가 느린데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그게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우리가 좀 더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국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 지역구에서 세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거든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냥 평이한 정책적인 뭐 논의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했느냐. 거기에 뭐 근태는 제대로 관리가 됐느냐. 무슨 뭐 부조리나 비위는 없었느냐. 또 위법 행위는 없었느냐.
뭐 그런 그리고 업무상 정책적인 시행착오는 없었느냐 뭐 등등 이런 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제 들여다보고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집어내는 게 이제 감사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비판적 시각에서 또 공격적 시각에서 국정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게 이제 감사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뭐 우리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하면 이제 막 목소리 올라가고 호통을 치고 이러죠. 그런 건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적어졌는데 네.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슈가 된 여러 가지 사안들 뭐 우리가 매번 언론에서 보고 있는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도 그냥 비판하고 문제 지적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대안도 제시해서 이렇게 좀 해라. 네. 그러면 국회에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그런 대안 제시도 끝에 가서는 그걸로 이제 매듭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기재위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국가 재정의 그 부실 위기 문제, 국민이 갚아야 될 세금이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문제. 예. 그걸 어제 이제 정부가 재정 준칙이라고 해서 좀 완화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영 엉뚱한 내용을 발표를 한 점 이런 것들도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감에서의 활동들 좀 기대하겠고요. 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좀 저희 방송 통해서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내 이슈 하나씩 좀 여쭤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청년위 이제 홍보 포스터 게시물 이거에 대한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면직 처분을 당해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또 해당 이들은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 청년위의 박결 위원장이 우리가 좀 색다르게 해보자, 좀 네. 그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청년위 부위원장하고 또 대변인으로 내정된 위원이 자기 소개를 카드 예. 형식으로 짧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소개는 보통 길잖아요. 양력도 길고 자기 네. 소개서까지 하면 뭐 A4 용지 2-3장 넘어가기도 하는데 딱 몇 자로 표현을 하다 사진 보니까 넣고 뭐 포스터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표현에서 해석에 따라서는 뭐 좀 불편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고 뭐 참신하게 또 내 생각하고 똑같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됐는데 뭐 우리 당에서 논란이 되니까 바로 그냥 부위원장 두 분은 면직 처분하고 예. 또 대변인 내정된 분은 내정 취소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은 당이 좀 성급했다. 성급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보수정당은 이런 젊은이들이 보수주의 가치에 공감하는 것 자체가 고맙고 네. 또 우리 인기도 그 지지율이 바닥이었던 상황에서 보수정당이 하겠다고 와서 청년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것 자체가 고마워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숙련된 정치인들도 아니고 청년으로서 보수 가치를 쫓아서 이 당에 와서 활동하는 과정이니까 모든 게 뭐 완벽하고 깔끔하고 흠 없을 수는 없죠. 네.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청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 뭐 중년 장년인데 또 뭐 성공했는데 또 저 지도자인데도 노욕 노추 막말 얼마나 많이 봅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이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징계하고 앞으로 보수 정치 활동 못하게 가로막는 건 우리 당이 좀 심했다는 생각이고 심했다. 본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다듬어가고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네.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박결 위원장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제안한 건데 책임은 내가 지겠다. 예. 그리고 그 당 비대위가 결정했는데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만드는 게 지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 쪽은 지금 BTS 병역 특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인들은 어디 가서 상 받고 금메달 따면은 면제인데 대중문화 예술인들 국위선양에 다들 앞장서고 있고 BTS는 정말 한류 이거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인데 여기도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병역 문제가 늘 뜨거운 이슈죠. 공정을 상징하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 되냐 이런 거잖아요. 손흥민을 해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우리 문화 융성의
BTS가 차지하는 역할로 치면 금메달을 몇 개나 따고도 남은직하니까 해주는 것도 일견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차제 전 본질적인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될 단계에 왔다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전쟁의 방식은 예전에는 거의 이제 육군 중심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일종의 로봇이 전쟁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종의 정예 강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청년기에 특히 이 남자 청년들은 가뜩이나 학교 다닐 때 그 여성들에 비해서 뭐랄까 성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는 그 단절기 때문에 오는 차별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등등을 고려해 보면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바꿔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때가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부터 논의를 해보자.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